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자녀교육 세미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합당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주님의 기업인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깨우게 하시고 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어떻게 대화할까라는 주제로 이틀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듣기, 특히나 공감적 경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 내용은 크게는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은 부모의 양육 태도나 인격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까,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부모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감정 코치와 나 전달법에 대해서, 감정 코치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살펴본 기억이 있으시죠? 저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 전달법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좀 배워보고 함께 연습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기질이나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배운, 이제 곧 배우게 될 대화의 방법들이 적용되는데 주의할 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좀 함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처럼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에 대한 성경들 몇 구절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은 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말이 있고 또 마음을 툭 터지게 해서 정말 죽여주는 말도 있죠. 또 가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독이 되는 말이 있고 또 약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정말 큰 힘이 있다. 과연
영어 성경에 봤더니 컨트롤이라는 말이 쓰여지더라고요. 대응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말하기를 훈련해야 한다라고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된 말의 방법을 통해서 잘 정해야 중간에 흘려버리는 손실이 없겠죠. 나는 진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혹 자녀가 오해하는, 잘못 받아들이는 오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제갈먹인다, 즉 말하기를 훈련한다라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말하기는 건강할까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10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나에게 해당돼, 이건 안 돼 하는 것들 한번 손가락으로 뽑아보셔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뽑아주면 그게 10점. 그렇게 채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말은 건강할까요? 첫 번째, 나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이다. 손가락 굽어졌습니까? 또 내가 말하면 자녀가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어휘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말한다. 나는 감정 표현도 풍부한 편이다. 나는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 편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자녀에게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대화 중에 화나 짜증을 내지 않는다. 손 가지고 이제 모자라시죠? 나는 마음속에 놓은 앙금과 불만, 답답함이 많지 않다. 나는 말할 때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편이다. 네. 자, 나는 50점 이상이다. 나는 50점이다. 네, 특히 잘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와 대화를 주고받는데 또 건강하지 않은 말하기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바람직하지 않은 말하기 방법으로 지금까지 자녀를 대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건강하지 않은 말하기 유형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마 어제 우리 배웠던 내용들하고 조금 중첩되는 건 있지만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말하기 유형 중에 첫 번째가 잔소리형이 있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이제 잔소리가 나가고 훈계하고 설교하는 내용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만 나가는 거죠.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 자녀에게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서 밥 먹어라. 손 씻으려고 하는 자녀에게 빨리 손 씻어. 공부하려고 이제 좀 오랜만에 자세 잡은 아이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합니까?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잔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설교라는 방식, 잔소리하는 방식은 결코 좋은 대화법이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실은 말을 꿀떡꿀떡 삼키는,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훈계나 말들 중에 게으름 피우지 마라 라는 말의 무게와 책상 정리 좀 해라, 혹은 음식 좀 흘리지 마라,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가치가 있는 말일까요? 다 똑같아요. 그래도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 금년 성실해야 된다 라는 말이 더 가치 있는 말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녀에게 정말로 무게감 있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잔소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 막 하다가 그렇게 같이 말을 해줘도 아이는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의 말은 자녀의 인생 앞길을 밝혀주는 손전등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밝게 비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손전등도 별로 필요 없는 부분에 자꾸 비추다 보면은 진짜 밝게 비춰야 될 그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의 말, 특히 잔소리의 말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같은 말을 던졌는데 자녀에게는 알아듣기에는 잔소리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잔소리형이 건강하지 않은 말하기 유형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꽁꽁 참는 형. 아휴, 나 하나만 참으면 이 집안이 조용하지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속에다 꾹꾹 쟁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알겠니? 응? 내가 무슨 의견이 있겠니? 자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폭발을 하게 너무나 꾹꾹 누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꾹꾹 참는 형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말하기 유형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절절 매는 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로서 행사해야 될 아름다운 권위가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혹시 당할까 반감을 가질까 무서워서 눈치 보고 자녀 비위 맞추느라고 이제 절절 매는 겁니다. 자녀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높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자존감은 너무 낮은 겁니다. 부모가 유식하든 무식하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자녀에게 내세우지 못하는 절절매는 형, 건강하지 못한 말하기 유형의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산만형, 말 그대로 삼천포형이죠. 말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 무관심하고 안 듣는 겁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친구 얘기를 제잘제잘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듯 하다가 오늘 점심에 뭐 먹었냐?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듣고 있었다는 거죠. 엄마 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엄마 열심히 뚫어져라 TV를 보고 있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그래 말해. 실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냉담형. 자녀의 말에 교감하거나 공감하는 것 없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제 시시비비만 가리고 분석합니다. 냉담형의 태도를 가진 부모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왜예요? 왜? 자꾸 이유만 묻고 시시비비만 가리고. 공감하는 부모에게서는 어떤 말이 자주 나옵니까? 그래 그렇구나 이런 말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 대화 유형이죠. 친밀감이 느껴질 리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결국에는 냉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구속형, 건강하지 않은 대화의 방법입니다.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과자를 먹어요. 아이는 과자 먹다 보면 부스럭부스럭 소리 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과자 먹어라 해놓고 뭐라고 해요? 조용히 먹어. 소리 내지 마. 아이가 이제 소리 안 나게 먹으려다 보니까 깨작깨작 이제 잘 안 먹겠죠?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그러면 또 흘리지 마. 빨리 먹다 보면 흘릴 수밖에 없는데 상반된 두 가지를 동시에 강요해요. 아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아이가 그냥 멀뚱멀뚱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반갑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하고 이제 안아주려고 했더니 야, 못 구겨져 저리 가. 어쩌란 말이니까. 이중구속이에요. 내가 혹시 이 건강하지 않은 말하기 유형 어딘가에 속한다라면 그냥 언어 습관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라는 게 한 사람의 어떤 태도,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가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또 그 이상으로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게 말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말하기 유형 어딘가에 속한다라면 실은 내 양육 태도가 그리고 내 인격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화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경청하게 되겠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굳이 안 배워도 부드러운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서 단히 어떤 대화법, 스킬, 기술만 배워서 공식대로 따라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먼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분명한 건 부모의 말이나 대화는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리고 부모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인격과 양육 태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 대화를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단순히 기술만 배워서 말을 하려 한다면 그건 실은 공허하고 가식이 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어떤 말하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말하기로 따지면 둘째 가람이 서러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오바마 연설의 힘은 진정성이 있다. 이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오바마가 참 말을 담칠나게 너무너무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잘하는데 그게 단순히 말하는 기술뿐이겠느냐. 그 사람 안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하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제가 지금 그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책을 텍스트로 삼아서 거기에 있는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봤는지 다 기억하시겠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유양육을 바라볼까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훈계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과 훈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그리고 자녀 발달 어떻게 이해할까.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부모가 어떤 위치로 다가가 줘야 하는가. 그걸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 대해서 저는 좀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이 말하는 것, 대화라는 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총망라돼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부모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된 상태여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어떤 안목을 가지고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지난 시간 동안에 쭉 배워왔는데요. 많이 알면 알수록 자녀와 더 세부적인 내용, 세세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만 또 자녀와 마음을 터놓고 서로 공감하면서 대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말하기는 단순한 기술이다. 그 밑에 든든한 기초가 다져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정말 공감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요 조그만 쪽지 하나, 메모지 하나만 꺼내보자요. 그리고 펜을 가지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녀가 한 셋, 넷 되는 분은 좀 바쁘시겠죠? 저희 집이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거기다가 내 자녀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가장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뭐 조금 큰 아이들 같으면 내 아이가 좋아하는 드라마 혹은 연예인,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한두 사람, 한두 프로 정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이름, 게임 제목, 그리고 내 아이의 취미, 그리고 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요, 다 적으셨으면 채점은 이제 집에 가서 하십시오. 집에 가서 자녀를 불러다 놓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드라마, 연예인이 뭐냐, 게임이 뭐냐, 취미가 뭐고,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부모님은 다 정답이라고 자신하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직접 자녀에게 묻고 채점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있는 현 주소가 될 겁니다. 그런 충분한 이해 없이는 훌륭한 대화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훗날에 우리가 늙었든지 떴든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같은 어른이 돼서 우리 부모님들을 회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었다, 어떻게 회상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훌륭한 부모님 그렇게 회상하기를 누구든지 다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정말 그 기억에 남는 친구나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 그런 분 계시면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친구나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했던 말은 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인품이 나에게 그냥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의 뇌리 속에도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었나 말이 남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인격이나 양육 태도가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한 장의 그림으로 어떤 느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하기에 대해서는 배우긴 할 텐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양육 태도나 인격이 결국에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인생에 추억으로 남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양육 태도에 따라서 부모님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좀 보시죠. 부모의 유형 여러 가지로 나누긴 하는데 정확한 완전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참고는 되더라고요. 이 시기에 부모가 저지르게 된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발달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모 의도대로 아이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강압적으로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치명적입니다. 아이는 늘 틀리게 돼 있는 존재죠. 그걸 강압적으로 교정시키려 할 때 아이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는 무조건 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 못지않게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존감을 살려준다거나 그것이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죠. 길을 살려준다는 생각에 과도한 칭찬을 해주는 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자아상을 키워주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을 해보았던 역할극. 이때 아이들이 대신 보여준 부모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방식이라 하지요. 네가 잘못을 하니까 내가 네 이름을 적은 거 아니야. 나중에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 나쁘다 그러면 안 돼. 비판하기.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그럼 반장 뽑을 때도 널 잘 뽑지 않을까? 이 역시 부모들이 쉽게 보이는 태도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치.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지. 일단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태도입니다. 부모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비판하거나 설득하는
유형의 방식으로 대화할 때 아이들은 아하, 나는 나쁜 아이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나는 못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유형처럼 일단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죠. 받아주면, 그러면 아이는 일단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받아주고 끝나면 안 되겠죠? 아이의 감정의 거품이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그 문제를 좀 같이 풀어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존감에, 자존심에 상처도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도 터득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속에 정리해야 하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감정 자체를 윤리나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정 자체가 선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처리하는 방식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판단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분노, 분이라는 감정,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도 분을 내셨다라는 부분이 있죠. 불의한 모습을 보고, 부당한 모습을 보고 분을 느낀다. 그런 걸 의로운 분노 해서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보고 화를 내고 그것이 연속해서 살이를 가지게 된다.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건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죄악시하지 말아야 한다. 공감해주기 위해 부모님들이 맨몸 마음에 정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화법의 핵심은 한두 마디 명제로 좀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먼저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은 지도하라.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은 지도하라. 공감하는 부모의 유형도 실은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감과 지도 사이에는 쉼표를 두라. 아이가 어떤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어지고 감정을 막 쏟아놓습니다. 먼저는 공감해줘야죠. 받아줘야죠. 그리고 감정의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쉼표를 두고 그 다음에 이성이 좀 회복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지도하고 문제를 풀어가라. 그래서 공감과 지도 사이에는 쉼표를 두라. 어떤 대화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은 지도하라. 그리고 공감과 지도 사이에 쉼표를. 또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공감해주고 지도하는 것 이 사이에 비율이 배합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크게는 뭔가를 이해해주는 대화가 있고 또 그것을 지도해주는 교육하는 대화가 있는데 그 비율이 약 8:2 8이라는 게 참 세상에 여기저기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대화를 약 8 공감해주고 그리고 지도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도하는 내용 교육하는 내용을 한 2 정도 이렇게 섞어서 비율을 잘 배합해서 얘기할 때 받아들이는 아이도 반감 없이 잘 수긍해서 받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과 지도 사이에 쉼표도 두고 그리고 공감과 지도 사이에 적절한 비율의 배합도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언젠가 제 기억으로는 2008년 2월달 학부모 교재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녀의 대화에 대해서 그때도 이야기하다가 감정코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감정코치의 핵심도 실은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은 지도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몇 가지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부모가 지켜본 아빠가 아이에게 젠가라는 블럭쌓기 아주 어려운 게임을 시킵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그 게임 하면 10중 8구는 다 실패해요. 아주 좋은 그 선물을 걸고 그 게임을 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상황 앞에서 자녀들이 이제 아이에게 말로써 대응을 해주는데 그게 한 4가지로 범주가 지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때 부모님의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 뇌파를 측정해 봤어요. 먼저 첫 번째 부모의 유형이 축소 전환형의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죠. 그리고 내가 혹시 이 유형이 아닌가 되짚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패로 끝난 후 엄마가 원인을 분석하는 동안 갑자기 아빠가 화제를 돌립니다. 은채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이하다가 은채가 지금 있었어? 그 체육자는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줄넘기? 아니면 피구? 근데 너만 공격하는 애 없었어? 너만 맞히려고 하는 애 없었어? 특별히 내가 공을 받았잖아. 그때 은채는 좋아하는 피구 게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데요. 과연 아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거기에 한 곳에 자기가 실패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기분 전환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얘기를 많이 하셨군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게임이 실패하면 모든 아이가 일단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피구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조금 낮아졌지만 게임 중에 최저치보다는 훨씬 높아져서 스트레스는 결국 풀리지 않았습니다. 피부 얘기도 게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감정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죠. 그걸 축소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제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죠. 그래서 축소 전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 자체가 옳지 않고 부적절하다라고 은연중에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 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축소 전환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부모의 유형 중에 하나가 억압형인데요. 벌써 말해서 냄새가 풍기죠. 어떤 유형인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배워봤습니다. 포장해 주시죠. 실패한 송은이는 굉장히 속상해하는데요. 이때 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하나 하나씩 빼라고 내가 공간에 생기고 할수 있지. 써야지. 여기서 빼고 한 개씩 빼려고 그러면 불안하잖아. 하나하나 하나씩 누나 가운데 걸 빼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추구하자 송은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빠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러가면 또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모든 맛에 시간에 눈물 질질잖아 임마. 그래서 눈물이 더욱 붉어지는 송은이. 아빠의 얘기는 송은이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준태네 집으로 가볼까요? 기울고 있어 지금 봐라. 있잖아. 엄마의 계속되는 질책에 아이는 불안해하며 긴장 속에서 게임을 합니다. 심하게 실망을 표현하는 엄마 앞에서 아이는 감히 감정 표현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엄마는 네 기분 읽고 있어요. 읽고 있지만 졌으니까 승패는 냉정하지? 서운하지만 근데 네 마음속으로 엄마들이 사실 읽고 있거든? 이렇듯 억압형 부모의 아이들의 경우 게임을 할 때도 스트레스가 높지만 게임이 끝난 후 부모와 대화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말하기 유형에서는 냉담형 쪽에 좀 속하겠죠.
감정을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억제당한다. 그리고 무조건 시시비비만 가려요.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질책만 당합니다. 이런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태생적으로 뭔가 잘못된 아이다 라는 암시를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등감 혹은 자기 비하에 휘둘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그래서 말로 표현되고 이 아이에게 너무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방임, 뭔가를 그냥 내버려 두는 형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제 시합 경과됐습니다. 네. 실패했지만 잘했어. 잘했잖아. 그치? 괜찮아. 게임이 실패로 끝나자 엄마 아빠는 비난을 하는 대신 아이의 서운한 마음을 위로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계속되는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영이는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다른 때문에 안 좋은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은 엄마가 딱 알아맞혔지 마음을.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약속이니까.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알아맞혔지만 그뿐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지영이의 스트레스는 게임이 끝난 후에 잠시 풀리기도 하지만 불쑥 높아지기도 하면서 결국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앞선 두 가지 유형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처음에 저도 나는 이 세 번째 유형인가 보다 저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감정을 받아줘요. 그리고 반대하게 수용해 줍니다. 그런데 대화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은 지도하라. 근데 그 뒷부분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런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분출하는 데는 익숙하겠죠. 그런데 그게 후속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질적으로 자기 감정은 잘 토해놓긴 하는데 터뜨리는데 그 다음이 안 되니까 사회활동할 때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이제 원만해질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 안에서는 이야기되지는 감정 코치형. 분명한 건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지도한다라는 그 황금률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렇다면 감정 고치가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 이거 애적 잡기 만약에 못하면 아무 못 받았죠? 네. 그래서 꼭 게임에 이기세요. 못 받으면 못 이기면 이거 안 줘요. 네. 사실 이 실험의 목적은 게임에 실패했을 아이들의 감정과 부모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게임을 하는 내내 아이를 격려하던 지훈이네 우리가 만난 몇 안 되는 감정 코치용 부모였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정확히 지금 15분 됐습니다. 끝. 화났어? 괜찮아? 오늘 괜찮아? 마음이? 이제 정리할까? 안 괜찮은데 또 오는데 응? 마음대로 안 되네. 그냥 싫어하는구나. 안타까워? 아니야? 안 안타까워? 안타까워? 화가 나? 화를 안 나는 게 안타까워?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넌 많이야? 네가 많이 안타까우면 나도 많이 안타까운데? 나는 네가 조금만 더 줄 알았는데? 이 아이 둘이 아니면 엄마랑
엄마 땀 없어져? 나는 땀이 있으면 좋아져. 땀 나면 좋아져?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운동을 하고 나면 원래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피로가 없어져. 맞아. 그래, 그럼 운동을 해. 아빠랑. 배불려서. 훈련해서 운동해, 아빠랑. 게임 실패 후 엄마가 지은이에게 감정 고찰을 해주자 게임을 할 때보다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감정코치 유형의 부모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네, 따라해볼까요? 그랬구나.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라는 말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감정의 시점 중계라고 누구는 말하던데 그렇게 아이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은 지도하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제 감정의 거품이 사그라들고 나서 같이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양육 태도로부터 자연스럽게 훈련된 아이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해요. 우리도 어른들도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다고요? 사람 대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잘 받아줬던 부모님 덕택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포착하는데도 누구보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할까 주도적으로 잘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는 일, 단체 생활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학교, 가정, 직장,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감정코치의 방법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훨씬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겠죠. 실제로 이게 좀 적용이 가능할까 싶어서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다니는데요. 첫날 얼마 동안은 학교 다니는 게 재밌다고 그러더니 요 며칠간은요 학교 가기 싫다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울고불고 찌내고 그래서 제가 욕박도 질러보고 학교 안 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야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욕박 지르듯이 그랬더니 울면서 주섬주섬 가방 챙기면서 그래도 학교 가긴 가야지. 그래서 나서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저 교회 뒷산 오솔길로 해서 학교에 아침마다 데려다 주는데요. 며칠 전에는 이 감정코치 방법이 좀 생각이 나서 대화를 한번 해봤죠. 야 아빠도 실은 어쩔 때는 쉬고 싶고 일하지 않고 놀고 싶은 날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많은데 너는 하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먼저 질문을 딱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더 자고 싶어서 학교가 가기 싫긴 한데 학교 가면 방과 후 수업 같이 재밌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재밌는 일, 그걸 생각하면 그나마 좀 낫다고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해주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도 더 잘 통하는 것 같고 이 방법이라는 게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만병통치식의 방법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코치라는 방법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상황도 있거든요. 지금 그 시간에 쫓기는데 감정코치 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시간에 쫓길 때는 부적절하겠죠? 그럼 모범적인 감정코치형 부모들도 문제상의 약 30에서 40% 정도만 이 감정코치법으로 아이를 공감해주고 지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교육 효과가 톡톡하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건 조금 그렇죠. 아이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감정코치 방법으로 얘기할 때
가식적이다라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감정 코치를 활용할 때는 항상 단 둘이, 그리고 그걸 나무라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그 외에 타인들이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게 또 주의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상황, 욕을 했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훔쳤다든지 뭐 이럴 때요, 감정 코치로는 잘 안 되겠죠? 그때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죠. 단지 아이의 인격에 흠집을 내거나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말, 욕설 말 빼고는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도 감정 코치법은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공감에서도 살펴봤지만, 대화할 때 말로 표현되는 언어적인 요소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표정이나 눈빛이나 때로는 억양, 이런 것들이 실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할 때 그 말로 전달되는 언어적인 요소가 있고 표정이나 눈빛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는데, 의사소통을 100이라고 봤을 때 실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70%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에게는 성적 가지고는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교육관을 세우고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공부 잘하던 이 아이가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신대로 아이고 수고했다 하고 그냥 이제 씻고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잘했잖아요. 근데 내 딸내미가 뜬금없이 엄마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좀 잘할게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내가 성적 가지고 뭐라고 했니? 왜 그런 말을 해? 그랬더니 아이가 찌르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엄마가 성적 가지고 저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좋은 성적 받아오면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눈빛으로 이미 나는 공부 잘하는 딸을 좋아한단다, 이걸 말만 안 했지 계속 표현했던 겁니다. 비언어적인 요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공감할 때는 온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어제도 배웠죠? 그리고 말할 때는 온몸이 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한 적 없다라고 안심할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나의 눈빛, 나의 표정 때문에 아이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의 장벽을 부모님이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감정 코치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살펴봤고 오늘은 잠깐 복수 시간으로 가졌고요. 오늘은 또 다른 말하기 방법 중에 하나인 잘 알려져 있는 나 전달법, 흔히 I 메시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걸 잠깐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U 메시지, 너 전달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백문일견 한번 그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너 전달법. 이렇게 말하는 게 너 전달법인데 우리 한번 감정을 살려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지금 몇 시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화는 뒀다 뭐 할래?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전화 한 통화도 못해? 입에 착 앵기죠? 흔히 쓰는 말이에요. 입에 착 달았어. 이게 너 전달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너를 주어로 상대방의 행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성격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에서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을 듣는 쪽은 어떻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변명하려고 하고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저항하려고 하겠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을 자기 방어할 수 하도록 몰아가는 겁니다. 그게 너 전달법이라는 말하기 방법의 단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권장되는 말하기 방법 중에 하나가 나 전달법이라고 했죠. 그 예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온 아이에게 같이 한번 생각하게 읽어볼까요?
어디 있었니? 연락도 없이 늦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음부터는 늦어지면 전화해주면 좋겠다. 같은 메시지인데 이제 나 전달법이고요. 왜 나라는 말이 없는데 나 전달법이냐? 내 입장과 감정을 사실대로 전달해서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감정을 그냥 가치 판단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저쪽이 지금 나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자원해서 해결할 마음을 가지게 한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나 전달법이라는 말하기 방법이라고 그래요. 나 전달법이라는 말하기 방법에는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하니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가치 판단은 다 빼야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네가 상대방이 한 행동을 그대로 표현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나 영향,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느낌 혹은 바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지나갔던 그 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라면 너 어디 있었니? 연락도 없이 늦어서 이건 상대방이 한 행동을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결과입니다. 엄마가 그런 영향을 받게 됐잖아요. 걱정하는. 그리고 이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부터 늦어지면 전화해주면 좋겠다. 이렇게요. 우리 옛날 유행했던 유행가 남이라는 글자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니까? 남이 된다 그러죠. 처음 하나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너가 되냐 나가 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나 전달법은 다 배운 거예요. 실은 이 3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섞어서 모든 말하기 위해서 이게 3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절히 한두 가지 정도 포함시켜서 말하면 훨씬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어요.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되 너무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전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화 상황을 한번 보시죠. 늦게 들어온 딸에게 엄마는 너한테 화가 났다.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잠도 못 자고 너를 기다리기에 너무 화가 나. 딸이 이제 그럼 왜 여기 안 주무셨어요? 주무셨으면 화낼 일도 없잖아요. 분명히 방법은 나 전달법인데 딸은 이제 감정이 상하고 자기 방어적이 돼버렸습니다. 문제가 너무 악화된 거예요. 이 나 전달법에서 감정을 전달할 때 아까 가치 판단을 좀 빼자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처음 느꼈던 2차적인 감정을 표현해라 라는 겁니다. 딸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에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뭡니까? 뭐죠?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거죠. 늦게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순간 더 화가 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은 1차 감정은요,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딸에 대한 분노나 화나 짜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전달법,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되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벌어졌을 당시 느낀 1차 감정을 전해라. 그것도 적당한 톤과 적당한 양만큼만 전달해라. 너무나 과하게 터뜨리면 이게 자해가 되고 하소연이 돼서 상대방 오히려 감정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한다면 이것도 훌륭한 말하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법은 간단하지만은 실제 해보면 쉽지 않겠죠. 이게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 몸의 일부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가게, 체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가게 익숙해지는 데는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두고 한번 연습을 해보죠. 여기서 연습이 돼야 집에 가서 그래도 조금 해볼 수 있을 테니까. 행동이 늘 느려 터진 자녀가 있어요. 밤이 이제 늦어서 잘 시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 보통 어떻게 하셔요? 저 전달법으로 이야기한다라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꾸물거리고 있으니 내가 답답해 죽겠다. 보통은 이렇게 익숙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 이제 가서 열심히 숙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녀는 아마 부모님이 날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나무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나 전달법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나 전달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그랬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결과. 숙제가 늦어져서 그 다음 뭐죠? 엄마가 화가 난다?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면 나 전달법으로 같은 상황을 이제 풀어낸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할 일이 늦어져서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서둘러야지. 아무래도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숙제 안 하고 빈둥하면 그때 이제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녀가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어떻게 하면 나 전달법으로 할 수 있을까? 잘못된 너 전달법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가 웬일이냐? 해가 속에서 되겠네. 혹시 너 뭐 사고 싶냐? 이러면 자녀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 그냥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날 의심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네. 다음부터 도와주나 봐라. 이런 앙심을 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을 이제 나 전달법으로 표현한다. 자, 먼저는 그 행동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죠? 뭡니까? 오늘 엄마 설거지를 도와줘서 그 다음에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설거지가 빨리 끝났잖아요? 그러면 엄마 느낌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다. 고맙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는 어떻겠어요? 나도 기분 좋다. 다음에 또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상황도 너 전달법 혹은 나 전달법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말을 풀어나가느냐 내 훈련이죠? 그것을 통해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쉽다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이어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화술 말하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 또 어떤 부모나 자녀가 흥분한 상황에서 이게 잘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어린이날에 그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방영됐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금년에 또 방송하더라고요. 보신 분도 있겠는데 저기 인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그 송옥숙 자매님 그 가정의 이야기더라고요. 원래는 늦둥이 딸이 하나 있는데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촬영될 당시에는 입양한 지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남의 아이 데려다 키운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소소한 일들을 잘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줬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리고 또 금년에 재방송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겨울방학이 됐어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특기적성 교육으로 이제 학교에서 뭔가를 한 가지 싶은데 이 입양한 큰딸이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그 접수를 못한 겁니다. 신청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접수 못했어요 라고 엄마한테 말하기는 또 겁이 났는지 그걸 숨기다 보니까 이제 방학 끝날 때가 다 된 거예요. 아침에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가서는 교실을 못 들어가고 하고 주변을 대회하다가 그냥 또 시간 되면 집으로 오고 그렇게 방학이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방학이 끝날 무렵 드디어 꼬리가 밟히죠. 이제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그 사장님은 어떻게 풀어갔을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충분히 훈계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 대화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던 때라 그런지 그 상황이 달리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자매님이 너무나 지혜롭게 그 상황을 풀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바로 나 전달법 혹은 감정코치 이게 잘 믹스가 돼가지고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풀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자녀에게 놈시키 그러면 지금 나갔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풀었을까? 실제 상황에서 이 나 전달법이 어떻게 잘 적용될까? 한번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달 무사히 방학이 가나 했더니 난 항상 운이 없다. 개학을 앞두고 엄마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이번에도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신청을 안 해가지고 누가? 지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저도 명단을 봤는데 지원이가 없는 거여서 제가 이렇게 방학 끝나고 나서 이걸 신청을 했나? 그랬더니 확실하게 확인을 하신 거예요. 매일 가서 저번에 특히 안 할 이유가 없지. 걔가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신청이 안 해도 신청이 안 돼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명단이 없더라고요. 특기 작성 그거를 받은 전생 아이들 명단에 안 됐는데 왜 올리는 거 없어요. 안 됐는데 올리는 거 없어. 엄마가 많이 화났을 것이다. 더 이상 속이고 미룰 수는 없다. 누구야? 창선이를 기다려서 함께 집에 왔다. 수업 안 듣는 걸 알고 있네.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어? 창선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얘기해봐. 언니 하나는 게 보기 싫어서. 근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 내가 지금 학교에 전화했거든? 학교에서는 그럴 리가 없대. 한 달 내내 엄마를 이렇게 감정 속에 생각하니 너 거짓말을 계속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번 하는 거고, 응? 이걸 계속해서 속이는 거야. 엄마가 너 많이 때리니 창선이가 많이 때리니. 왜? 지원이 오해할까봐, 너만 미워한다고 할까봐. 그런 거 알면서 혼날까봐 얘기를 안 하고 엄마를 한 달 내내 속였다는 거는 이건 더더군다나 얘기할 수가 없어.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네가 어떻게 받을 건지 네가 스스로 결정해봐.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너 그럼 창선이는 엄마 좀 따라봐. 언니가 거짓말하는데 네가 끼어가고 공범이 돼가고 네 양심까지 왜 접냐고. 창선이는 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너무 웃긴 질문이지만
너 그러면 엄마보다 지원이 언니가 더 좋아? 엄마 너무너무 속상해. 언니가 나서 거짓말하고. 엄마가 이런 생각 들 거라는 거 생각 못했어? 서로 좋은 일로 본이 돼야지. 그러지 말고. 그날 엄마는 오랫도록 마당에 앉아 계셨다. 용서 못하겠다고 나가라고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다시는 엄마를 슬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예, 실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의 방법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 전달법에 대해서도 조금 배워봤는데요. 그렇다면 감정 코치나 나 전달 이런 방법으로 자녀들과 대화할 때 이제 자로 잰 듯이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은 방법이 통하는 건 또 아닙니다. 자녀들의 어떤 기질적인 특성 혹은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변화가 그리고 별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이라는 게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이제 기질에 따라서 혹은 연령에 따라서 이 대화들을 어떻게 좀 풀어가고 어느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인가 이제 정리하고 마치는 그런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기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기질도 참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몇 가지로만 얘기해 볼 텐데요. 먼저 예민한 아이들. 어떤 자극에 아주 빠르고 강하게 반응합니다. 조금 크게 이야기해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혹은 입맛이 너무 예민해서 아무거나 쉽게 잘 먹지 못하는 이런 예민한 아이들. 그리고 예민하다 보니까 성격적으로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조금만 평소하고 다르다 싶으면 재빨리 알아채고 또 상처받는 이런 예민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뭐 냄새 너무 예민해서 지위가 약한 애들은 뭐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촉각이 예민해서 너무 좀 까칠까칠한 옷을 못 입는 애들은 또 부드러운 옷을 입혀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요, 먼저 좀 부모님의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하고, 가뜩 예민한데 이런 아이에게 윽박 지르는 형태의 말은 그리고 아이가 사소한 것을 꼬치꼬치 캐물어도 귀찮아하거나 윽박지르지 말고 또 잘 신경 써서 대답해 줘야 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표현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무표정일 때가 많은 아이들 있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아이가 순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결국 착히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심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감정의 결이 미세하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조차도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표현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부모님의 예리한 판단력으로 잘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만약에 그런 상태로 쭉 성장한다면 이제 자기 표현이 서투니까 사회성도 떨어지게 되겠죠. 어렸을 때 빨리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렇게 표현이 둔한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 좋다, 기쁘다, 어떻게 해서 어떤 감정이다. 세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아, 저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먼저 배우겠죠? 그리고 또, 한 기질이 집중력이 없고 산만한 애들. 아주 부모가 잊어버리죠. 말해도 막 까먹고 딴짓하고 있고, 아이고, 저놈은 얘기하면 뭐하나 싶어서 복장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잔소리해도 하지 않아요. 또 충동적이어서 스스로 잘 제어를 못합니다. 이제 어릴 때는 그 산만한 기질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제 그대로 어른이 되면 이제 소리부터 지르고 발끈하는 그런 성격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집중력이 없고 산만한 아이들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산만한 기질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보통은 부모에게서 유전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 그래서 또 엄마 아빠 중에 이제 훈련이 되고 감춰져서 잘 안 나타나지만 어린 시절에 얘가 어디 가겠어요? 어린 시절에 자기도 산만했던 부모들은 이제 그런 자녀를 보면 오히려 이해하기보다는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도 싫어했던 자기 모습이 자기 자녀에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먼저 부모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린 시절이 산만했던 부모와는 이 산만한 아이가 충돌할 상황이 너무 자주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중 산만한 쪽은 될 수 있으면 충돌을 피하고, 그나마 덜 산만한 엄마 혹은 아빠가 아이와 적절한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 요소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이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어요. 타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말하는데도 얘가 대화에 섞이지 못하고 불쑥불쑥 딴소리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게임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어제 먹은 사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 사오정과예요. 사오정. 그런데 얘가 지금 언어 발달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실은 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사고, 내가 지금 여럿이 있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런 걸 잘하는 게 사회적 지능 혹은 관계적인 사고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 어릴 때 귀한 생선 한 토막 올라오면 어때요? 마음은 어디부터 공격하고 싶어요? 몸통부터. 그런데 이걸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이제 혼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살점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위를 집중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런 게 실은 관계적인 사고잖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흐름을, 여럿이 있을 때 그 흐름을 타지 한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이제 뜬금없이 지금 상관없는 말을 툭툭 내뱉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그걸 놓치지 말고 너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진 않았거든요. 지금 자기 세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진 생각하는 내용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툭 내뱉었을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물어가면서 결국에는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가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아이 마음속에 있던 것을 잘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조각조각 했던 말을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서 주면, 아하, 다음부터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다양한 기질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이제 대화의 방법도 좀 변화가 돼야 합니다. 자녀 발달의 이해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수반을 의미해서 열어보면 그걸 관계의 재조정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이긴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 자라고 있을 때 성년이 거의 다 됐을 때 그때 따라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취해야 하는 태도는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 그 관계가 그 연령대에 맞게 재조정되지 않으면 거기서 갈등이 발생되고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한 4-5가지 정도로 연령대를 구분해 봤는데요. 먼저 5살 미만일 때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있어서 보호자고 권위자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상황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체벌해야 된다. 마트에서 잘못한 걸 집에 가서 혼내면 얘는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5세에서 13세 이제 부모님은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릴 때는 즉각적인 체벌로 이제 얘기했지만 이때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때가 바로 이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초리를 대도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회초리가 가장 많이 필요한 때가 바로 5세, 3세 사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애착 형성도 되기 전에 회초리를 너무 많이 대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죠. 이 체벌이라는 것도 혹시 뜨거운 걸 만지려고 할 때는 손등을 때리든지 뭐 그 정도의 체벌이지 몽둥이 가지고 덤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초리가 필요할 때는 바로 이 나이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위로자 혹은 격려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하는 때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제 그 이유를 그리고 부모의 바램을 신사적으로 말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회초리가 약이 아니라 독이라고 그랬죠? 부모에 대한 반감만 앙심만 키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19세 이후는 이제 상담자나 친구, 그래서 동반자적인 역할로 우리가 관계를 변해갈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마치 운동선수와 코치의 경우다라면 처음에는 무조건 코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코치 말에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뻑뻑하게 순종하는 그 처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 첫 번째라고 말한다면 나중에는 코치가 시범을 보이고 아이는 따라하는 거잖아요. 기본기가 되면 나중에는 어떤 동작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이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 경기에서는 코치가 뛰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나중에 선수가 강해서 독립하잖아요. 그럼 가끔씩 어렵고 힘들 때 찾아와서 서로 말벗이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의 나이대에 따라서 변화시켜야 하는 역할의 재조정 혹은 관계의 재조정이라고 했습니다. 다 컸는데 여전히 보호자, 권위자의 역할만 고수하라면 어느 때 가면 이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너 아직 어린데 그렇지 네가 알아서 해. 응? 라고? 이건 광인이잖아. 그렇게 되면 아이는 갈피를 못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 적절한 안목이 필요하고 나이에 따른 대화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의 재조정에 연장선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이 구분은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조금 다른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부모는 아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의 비언어적 신호, 울음소리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이구나 이걸 그것도 대화잖아요. 비언어적인 요소가 70% 차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들은 잘 모르지만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지금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구나. 혹은 아파서 우는구나.
그런 비언어적인데 민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상당히 성격이 예민하고 까탈스럽거든요. 얼마나 신경질적이고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요. 호되게 맞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무조건 매사에 싫어 그 말이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좀 지켜보다 보니까 얘가 자기가 모르는 것도 싫어해요. 자기가 화가 났어도 싫은 겁니다. 슬픈 것도 일단 아는 말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싫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세세하게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반항적일까 안 되겠다 싶어서 호되게 때린 적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얘한테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은 싫어 한마디였는데 제가 그걸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피해자가 된 거죠. 때문에 이 어린 나이 때는 그 아이의 비언어적인 요소에 부모가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세에서 9세,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된 무렵까지요. 이때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우는 시기라고 그랬죠. 하지만 또 부모의 말이 곧 법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교육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는 말이 아이의 가치관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말이다, 아빠는 어릴 때 말이다, 또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들이 가장 잘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아이에 새겨지는 때가 초등학교 이제 2, 3학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투나 습관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모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비치느냐, 어떤 본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에서도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필요하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넓게 잡긴 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춘기까지. 이때는 이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부모님이 제공해주는 시각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세상과 때로는 부모의 가치관도 평가를 합니다. 슬슬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요하는 태도는 분명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의하면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느 신문기사에 보니까 사춘기 자녀와 대화하는 10가지 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까지 배운 뭐 공감 혹은 자기 공개, 비언어적인 요소의 사용, 감정꼬치, 나전달법 이런 것들이 표현하는 방법만 달랐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오늘에서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배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해보고 인격의 일부가 될 때까지 연습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다라는 느낌을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받아봤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방적인 통계보다는 한계선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놨다. 자녀가 방문을 닫는 것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걸 이해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녀에게 마음 상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가 실패했을 때 격려하라.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죠. 눈빛이나 손짓, 몸, 비언어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의 자기 공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것도 어때 말이다, 또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 이런 핑계 말고 어때 나 이랬단다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재밌게 듣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추억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자, 모아보자. 그리고 가족들이 대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아이들에게 사춘기니까요. 아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 의견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래 집단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녀의 친구들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뭐 표현은 참 여러 가지인데 어제 오늘 살펴봤던 내용들이 적절하게 말만 달리해서 제시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구나. 어느 정도 안목을 가져야만, 자기가 너무 어린데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싶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애가요, 막 제잘제잘 주소도 없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하다가 답답하니까, 야!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결론으로 얘기해봐. 토론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독후감 숙제는요, 딱 2줄만 써오라 라고 돼 있더라고요. 애들이 논리력이 그만큼 아직 발달되지 않은 거예요. 자녀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어린아이가 표현이 서서인데 그걸 반항한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다른 지역교회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기 아이에게 논리적인 사고를 좀 키워주고 싶어서 이제 7살짜리인데 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그게 왜 필요한지 한번 아빠를 설득해봐. 그래서 아빠가 그거 수긍이 가면 사주마. 그것도 7살짜리 애한테. 그거 너무 지나친 요구잖아요. 어떤 적절한 안목이 없으면 때로는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인데 아이는 어떻겠어요? 이제 뭐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어요? 속이 얼마나 응어리가 지겠습니까?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적절한 지혜가 없으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더라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또 어제 오늘 살펴봤지만 결국에는 대화는 자녀가 이렇게 느꼈다라면 우리의 대화는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자녀가 대화를 하고 났더니 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비록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해해줘. 그러니까 이거 숨길 필요 없잖아. 부모님에게 가서 솔직히 얘기하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성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자.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면 그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부모님은 나를 믿으신다. 부모님이 존경스럽다. 부모님과 얘기하면 속이 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비록 부모님과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수긍만 해줘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방법은 이해도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굳이 이런 세세한 방법들 배우지 않아도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 부모와 더욱더 친밀함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말은 태도와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또 바람직한 대화의 방법으로 감정 코치와 나 전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기질이나 나이에 따라서 적절히 대화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2시간 가까이 달려왔지만 결국에 이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바뀌리라는 기대는 버리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힘든 작업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제 오늘 배운 것들을 통해서 조금만 자녀와의 대화를 변화시킨다라면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요구하긴 하겠지만 쉽지 않은 만큼 그 가치는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왕도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소화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와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는 건 또 우리 각자의 몫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자녀 교육은 이런 유리그릇이 아닙니다. 한번 떨어뜨린다고 파삭해지는 이런 유리그릇이 아니에요. 중간에 분명히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 있고 또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 한도 안에서는 시행착오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막 고민하고 그러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소화가 돼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을 앞서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것 주님의 은혜와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